그 축일에 고기를 먹었지, 버터를 먹었지라는 생각이 들면 이제 사람들은 점점 면죄부를 살 수밖에 없는 마음속으로 신앙심을 명목으로 건물을 대세우는 게 사실 엄청난 돈을 요구하는 건데 그 돈을 어떤 빈민들로부터 이제 수거해 가는 네, 오늘 모신 분은 매일경제 강영훈 기자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재밌게 제가 보고 있는 게 우리 기자님이 이 히스토리, 역사와 경제를 좀 접목한 어떤 연재 기사를 좀 계속 쓰셔가지고 재밌게 좀 봤는데요. 오늘 먼저 좀 그 질문 드리고 싶은 게 16세기 종교개혁 이것이 상당히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었잖아요. 이 기폭제가 된 것이 버터금지령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 버터 금지령이라는 게 그냥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왜 그냥 식단을 조절하는 거에 불과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그 인간은 모두 지방을 필요로 하잖아요. 네. 그 지방과 탄단지를 골고루 섭취를 해야 되는데 이제 각 지역마다 지방을 섭취하는 방법이 조금 달랐습니다. 네. 네, 우리 같으면은 좀 어떻게 했는지는 그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남부 유럽의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올리브를 많이 키우니까 올리브유에서 추출한 올리브유를 먹으면서 지방을 섭취했어요. 그런데 이제 북부 유럽에서는 그게 되지 않습니다. 북부 유럽에서는 일단 올리브가 자라기가 힘든 식생 환경이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목축을 하니까 소의 우유에서 얻은 버터를 통해서 지방을 섭취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게 한 기원 후 1000년 정도부터 이제 기독교가 조금씩 어떤 종교 근본주의적인 현상이 좀 발생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이게 나중에 은행의 역사에서도 설명드릴 텐데 기원전 1000년 정도 되면은 천년 왕국설이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왕국 이제 예수님이 재림을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더 종교적으로 탄탄한 신앙을 바탕으로 다시 신앙인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움직임이 생기거든요. 네. 이제 종교 근본주의적인 원칙이 생겨나는데 그때 이제 가장 중요한 원칙이 그거였습니다. 그 성축일이라든가 성스러운 날에는 고기를 먹지 않는 금육을 지키라는 그 지침이 많이 내려오기 시작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고기를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사람들의 성욕이 올라온다. 뜨거운 고기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기라든가 어떤 유제품 같은 것들을 먹으면 사람들이 점점 성을 조금 더 그런 성적인 활동을 또 열심히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떤 모습으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 나간다라는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1000년부터 이제 조금씩 우리의 어떤 종교적 교리를 더 지켜나가자. 고기를 먹지 않아야 될 때는 고기를 먹지 말자라는 움직임이 점점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축일이라는 것들이 많지는 않았거든요. 네. 예, 금요일만 안 먹으면 되고 또 크리스마스 주, 또 사순절 이때만 안 먹으면 지킬 수 있었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점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게 이제 한 1200년경, 1300년경부터는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점점 축일이 늘어납니다. 예를 들면은 과거에는 성인으로 모시지 않았던 분들이 시성이 되고 해서 성인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1년 중에 한 180일 정도는 고기를 먹지 말아야 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그 남부 유럽 사람들은 이걸 잘 견딜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방을 섭취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가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도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혹시 여행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쪽에 가면 음식이 굉장히 맛있잖아요. 맛있죠. 음식이 굉장히 맛있는 이유는 사실은 그곳에 어떤 해산물이라든가 어떤 다양한 먹거리가 존재하기 때문이거든요. 식재료가 풍부하다. 그렇죠. 날씨가 좋으니까 농사도 잘 되고 또 바다 지중해를 면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바다에 나가면 먹을 것이 시천에 널려 있으니까 사실은 고기를 안 먹어도 아주 맛있는 산의 진미를 즐길 수가 있죠. 네. 근데 이제 내륙 지방, 이제 알프스 산맥 넘어가서 내륙 지방으로 가게 되면 그게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스위스라든가 이런데 조금 지금이야 되게 잘 살지만 그 당시만 해도 그 목축업 아니면은 살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스위스가 또 험하잖아요. 그렇죠. 네. 스위스, 독일, 이제 프랑스에서도 이제 북부 지방 같은 경우에는 또 먹거리가 그 당시에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거는 이제 고기와 이제 우유를 짜서 넣는 우유. 그리고 버터 정도였는데 그걸 먹지 말라고 하니까 이제 미치고 팔짝 뛰는 일이 생기는 거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돼서
조금씩 사람들이 1년의 절반을 버터를 못 먹게 되니까 사람들이 점점 분노가 차기 시작합니다. 특히 북부 유럽 사람 중심으로 1년의 절반 이상을 못 먹게 한다는 건 사실 우리로 치면 거의 삼겹살을 먹지 말라 네. 하는 거와 좀 비슷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삼겹살 좋아하시는 분들 얘기 들으면 분노하죠. 그렇죠. 삼겹살과 김치를 먹지 못하면 우리에게 분노가 일듯이 그들에게도 1년의 절반을 고기를 먹지 말라 하니까 사실은 1년의 절반을 굶으라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지리적 위치에 따른 어떤 경제적 그 차이, 예. 이것을 획일화시키려는 시도였던 거네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탈리아와 같이 그 교황청이 있는 곳에서는 이런 금식과 같은 규정들을 지키기가 쉬웠지만 이것들을 이 기독교가 점점 과거에 믿지 않았던 북부 유럽까지 올라가다 보면은 이 교리를 정말 지키기가 힘들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북부 유럽 사람들이 점점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교황청도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교황청도 이 북부 유럽이나 조금 어떤 농사 짓기가 힘들고 이제 목축만 하는 나라에서는 이런 금식일을 지키기가 힘들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어서 그 대신에 너희들 먹게 해줄게.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면죄부를 사. 면죄부를 사서 이 면죄부를 사서 이 돈으로 하면은 너희가 이것은 죄를 짓는 게 맞지만 하지만 벌은 받지 않을 거야. 라는 형식으로 가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우리가 역사에서 배웠을 때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 면죄부 판매를 맞습니다. 통한 이 캐톨릭의 그 어떤 맞습니다. 그렇죠 부를 챙취하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착취하는 네. 이런 거였는데 맞습니다. 아, 이게 여기서도 연결이 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게 사실 그 종교 개혁을 하시면은 우리가 마틴 루터가 독일인이잖아요. 독일인이라는 걸 잘 보셔야 하는 게요. 독일인이 이제 전형적인 소세지 좋아하고 아, 그러네. 예, 버터를 많이 먹는 목축을 하는 나라죠.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독일인이 수사라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은 가만히 보시면은 그 종교 개혁이라는 거는 그 마르틴 루터 이전에도 종교 개혁이 여러 있었습니다. 네. 근데 잘 보시면은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나라가 대표적인 나라가 스코틀랜드 그리고 체코. 그 딱 마르틴 루터 이전에 있던 나라들이 대부분 북부 지방. 네. 이제 올리브유가 생산되기 어려운 지역들을 중심으로 종교 개혁이 일어나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어떤 포인트적으로는 멀리서 보면은 이제 면죄부 판매에 대한 비판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다고 하지만 사실은 가만히 보면은 어떤 먹거리에 대한 어떤 규제, 자기들에 대한 어떤 억압 이런 것들이 기저에 깔려 있다가 폭발한 게 아닌가라는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이 사실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거고 네. 이게 꼭 종교를 떠나서 그 국가의 흥망성쇠를 보더라도 이게 흔들렸을 때 하나의 명분을 맞습니다. 대의 명분을 하나 세워가지고 따져보면 그거지만 맞습니다. 그 명분으로 확 뭔가 개혁이 네. 혁명이 일어났던 것처럼 네. 종교 개혁도 그런 방식으로 일어난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런 뭐 면죄부를 팔면서가 됐든 이 금지하는 것과 관련해서 어쨌든 종교 개혁이라는 큰 어떤 그 혁명이 또 일어나긴 했지만 네. 그 외에도 소소하게 반항을 계속 했었을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좀 반항을 했었나요? 역사적으로 볼 때. 이제 뭐 그쪽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쪽에서 올리브유가 먹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제 대체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했냐? 올리브유를 먹을 수 없으니 이제 가장 쉬운 거는 속이고 몰래 먹는 거죠. 속이고 몰래 먹고 축일이 아닌 날은 먹어도 되는 거니까 사실은 축일인지 몰랐다. 축일 준비 기간인지 몰랐다라는 걸로 되는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사순절 같이 긴 기간, 이제 크리스마스 같이 긴 기간. 그 기존에서도 이분들은 원래 과거에는 이 버터라는 것들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아주 비싼 값을 치르고서라도 올리브유를 수입해서 먹었거든요. 네. 근데 올리브유를 수입해서 먹더라도 그게 항상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사실 아주 귀족들은 그게 가능하지만 민중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민중한테 이제 그게 불가능해짐에도 불구하고 13세기, 14세기부터는 그게 전면적으로 조금 더 강화되는 추세가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13세기쯤 가면은 흑사병이라는 게 일어나거든요. 그렇죠. 흑사병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벌을 받는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여태까지 하나님의 말씀 중에 안 지켰던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점점 그럼 내가 그 축일에 고기를 먹었지, 버터를 먹었지라는 생각이 들면 이제 사람들은 점점 면죄부를 살 수밖에 없는 마음속으로 그 면죄부를 살 수밖에 없는 그 신앙심이 쌓이게 되고 면죄부를 많이 사면서 심지어는 그 교회들이 돈을 엄청 많이 벌어들이니까 그 당시에 그 프랑스의 루앙이라고 있거든요. 모네가 그린 루앙 대타워가 있는데
그 모네 루앙 대타워를 보시면은 거기에도 이제 버터 타워가 생길 정도로 자 이제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그 모네의 버터 타워인데 그 루앙 지방도 대표적으로 버터를 많이 먹는 지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면제부를 정말 많이 사는데 여기에 버터 타워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도 면제부를 너무 많이 사서 교회가 너무 많은 돈을 벌어들이니까 그 타워를 쌓았을 때 아 저거는 사람들이 버터를 먹기 위해서 산 면제부로 싼 탑이다라고 해서 버터 타워라는 별칭까지 붙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야, 그러면 이게 도대체 이 버터를 먹지 말라고 한 이 금지령은 몇백 년간 유지가 된 거예요? 사실은 버터를 먹지 말라라는 것보다는 고기와 금육을 하지 말라라는 것들이 근데 버터도 고기로 친 거군요. 몸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소의 몸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것도 금육의 한 종류가 된다. 근데 처음에는 사실은 이것들이 명확하게 고기를 먹지 말라라고는 고기를 좀 덜 먹어야 된다라는 것들이 어떤 성인들에 의한 것들로 계속 해석되지만 처음에 버터까지는 그렇게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고 이제 그 천년이 지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천년이 지나고 그리고 한 그 흑사병이 돌면서부터는 점점 종교 교리가 빡빡해지는 시점이 오거든요. 그때부터는 이제 버터까지도 이제 규제의 대상으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 그렇군요. 아, 그러니까 이게 결국 루터가 비판한 버터 면제부. 그러니까 하나의 그 뭔가 경건한 상태를 유지하자라는 가벼운 마음에서 시작했던 것들이 이제 점점 짐이 돼가기 시작하면서 맞습니다. 이게 이제 그 민중의 항의 봉기를 불러일으킬 정도로 네. 이제 확장이 된 건데 네. 그렇다면 그 당시에 일단 이 버터 면제부로 표현되는 그 교회의 비리 네. 이것이 또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일단 면제부 팔아서 그것이 다시 뭐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든가 뭐 막 이런 빈민을 구제한다든가 이게 돌았다면 또 드렸을 텐데 맞습니다. 어떤 비리들이 있었던 건가요 그 당시에? 사실 그 15세기 하면은 저희가 알기로는 르네상스라는 식의 그 예술 사조가 있거든요. 그 르네상스라는 건 사실은 그 예전 과거 로마와 과거 그리스의 어떤 예술 그런 것들을 다시 부활시키자 인간의 육체를 찬미하는 그런 문화가 생겨납니다. 그거를 가장 잘 받아들였던 게 사실 교황청이에요. 교황청 중에 교황이었던 분 중에 한 분은 사실 메디치 가문 출신인 상인 가문 출신도 있거든요. 네. 메디치 가문이 유명한 게 또 그 은행으로도 유명하지만 사실 예술 후원자로서도 유명하잖아요. 네. 그 사람이 이제 교황의 자리까지 오르니까 내가 교황의 자리로서 교황의 이름으로서 예술가들을 후원하겠다. 라는 어떤 기조가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성당도 많이 짓는 데다가 미켈란젤로와 같은 아주 유명한 화가들한테 그 고대 그리스 로마식의 어떤 그림, 신을 찬미하고 그 인간의 육체를 찬미하는 그림을 많이 그리라고 시킵니다. 그때 후원을 많이 받았던 예술가들이 점점 자기들만의 명작을 만들면서 르네상스 그 기조가 생겨나거든요. 근데 사실 이것들이 굉장히 사치스러운 행위입니다. 그렇죠. 아니 먹고 사는 문제 맞습니다. 때문에 힘들어하는 빈민들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이거 뭐 귀족들 아니면 그렇죠. 교회 그 그렇습니다. 성당 벽화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진 않죠. 그 시스티나 대성당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 15세기 르네상스 이후에 어떤 재건축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이런 사실 어떤 예수님의 모습은 청빈과 빈민을 보살피는 그런 모습인데 그거의 가장 제1의 제자라고 여겨지는 베드로 대성당에 있는 교황이 어떤 예술만 찬미하고 그리고 그 예술과 어떤 신앙심을 명목으로 건물을 대세우는 게 사실 엄청난 돈을 요구하는 건데 그 돈을 어떤 빈민들로부터 이제 수거해 가는 그런 것들이 굉장한 반발을 부르게 되죠. 특히 이제 이탈리아와 근처에 있는 이때 이탈리아나 프랑스 같이 카톨릭 신앙이 아주 깊은 나라에서는 그나마 괜찮았는데 카톨릭을 믿지 않지 않았지만 좀 이탈리아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믿음이 좀 부족한 국가들. 그렇죠. 이 이제 사람들. 교황청에 대해서는 멀리서만 소문을 듣는데 그 존재를 느끼기도 굉장히 힘든데 어떤 버터를 못 먹게 하거나 이제 면제부를 많이 팔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북부 유럽 중심으로 생겨나게 되죠. 네. 체코를 비롯해서. 하긴 뭐 근처에 있으면 그래 나한테서 가져간 돈 가지고 그래 뭐 만들었나 가서 구경하면서 내가 여기에 일조를 했구나. 네. 뭔가 또 성지순례 같은 느낌이 있을 텐데 맞습니다. 먼 곳에 있는 사람은 뭐 보지도 못하고 이게 이 가시화할 수가 없으니까 맞습니다. 실감이 안 날 수도 있겠죠. 맞습니다. 자, 근데 이 버터를 먹을 자유 이것 때문에 결국 종교 개혁이 일어났다. 이렇게까지 보는 거는 좀 무리입니까? 사실은
이게 어떤 저같이 조금 어떤 문외한 역사 애호가 정도 수준의 어떤 담론 아니냐라는 지적을 있을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것들을 분석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프랑스의 어떤 역사학자는 실제로 버터를 먹었던 사람들, 버터를 먹던 민족들과 그 개신교 국가들의 지도를 그려봤더니 정확히 일치한다. 라는 발표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역사 애호가의 어떤 치기 어린 해석이 아니라 그 학자들이 정말 분석을 해봤을 때 이게 버터를 믿은 사람들이 개신교를 믿는다 라고 무조건 1대1로 매치시킬 수는 없겠지만 어떤 경향성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역사적으로도 충분히 근거가 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먹거리는 어떤 정치적 혁명과 언제나 연결이 되어 왔고 사실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목구멍에서 혁명의 저장장치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네. 그 목구멍에 음식을 넘기지 못하게 하면 바로 여기서 혁명이 튀어나오는 어떤 반발작용이 일어났다. 저는 역사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 말씀 들어보니까 요즘 그 중국에서도 항상 중국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그렇게 좋아하니까 돼지고기 가격이 막 튀면은 불만들이 커지니까 그걸 수급하느라 중국 정부에서 아주 고민을 하고 있다. 이 얘기를 이야기 나눴던 기억이 좀 나긴 하네요. 네. 참 그렇죠. 먹거리가 중요하죠. 네. 근데 이 버터를 그 고기로 취급했다고 하면 우유도 마찬가지지 않았을까? 어떤 동물의 몸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런 지금 생각도 얼핏 들어요. 지금 제가 그것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사실 우유를 저희가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먹었다고 생각하지만 우유는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우유를 먹기 시작한 건 되게 근대적인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그 소젖에서 바로 짠 물을 먹었을 때 저희는 지금 살균을 하지만 그 당시엔 살균이 없었거든요. 네. 끓여서 먹는 부분 정도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우유를 그렇게 많이 먹진 않았던 걸로 보여지고 우유를 지금처럼 했는데 사실 우유도 규제의 대상이긴 했습니다. 그 버터랑 같이 먹지 못했고 일단 첫 번째로는 우유를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많이 먹진 않았다. 그 두 번째로는 우유도 마찬가지로 교황청의 규제의 대상이었다. 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야, 이게 참 재밌네요. 근데 이 버터 혹은 우유 이거 말고도 중세시대 때 이렇게 음식을 그 규제했던 그런 또 다른 사례들이 있나요? 음식을 규제했던 것들은 사실은 이제 기독교들이나 사이에서는 어떤 그 수도승들 사이에서는 일단 음식 자체를 많이 먹으면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뭔가 이렇게 맞습니다. 식욕이라는 게 칠욕이라고 해가지고 일단 어떤 수도승이나 기독교인이 그 탐하지 말아야 할 7대 욕구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식욕도 그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서 식욕도 식욕이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고기는 성욕까지 부추기기 때문에 칠욕의 또 하나가 또 성욕이 있거든요. 고기를 많이 먹으면은 결국 여자를 탐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신의 뜻에 어긋나게 된다라는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규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한번 또 기회가 될 때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니까 뭘 먹느냐? 생선을 주로 먹습니다. 생선을 주로 먹게 되는 이유가 사실은 비릿해서 생선을 많이 먹지 않았는데 생선은 가장 좋은 게 그 염장을 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생선은 과거에 그 오병이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벌이셨던 음식이잖아요. 두 마리의 물고기를 통해서 수천 명의 사람을 먹였던 그런 것이 있으니까 어떤 예수님의 음식이라는 뜻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선을 많이 먹고 그걸 통해서 예전에 그 북해 지역에 한자동맹이라는 그 나중에 그 상인들의 카르텔이 생겨나는데 그 사람들이 다 청어낚시를 하던 사람들입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게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종교와 먹거리와 연결되는 게 좀 있네요. 저희도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에 그 일본에서 육식 금지령이 1200년 동안 유지가 됐었잖아요. 네. 그것도 결국은 그 천황의 어떤 그 종교심에서 발로가 돼가지고 시작이 돼가지고 고기를 먹지 말라. 그래서 1200년간 안 먹었다. 그 얘기 가지고 좀 이거 상당히 좀 미개한 거 아니냐라는 식의 어떤 그 생각을 했었는데 유럽도 마찬가지였네요. 유럽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게 사실은 제가 직접 연구해 본 건 아니고 저도 한번 나중에 연구를 해보고 싶은 작업이 뭐냐면 사실은 불교 국가들은 고기를 안 먹었잖아요. 네. 근데 고려가 사실은 불교 국가였기 때문에 고려의 500년 기간에 어떤 식문화에 고기를 먹었을지 안 먹었을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기를 만약에 500년 동안 안 먹었으면 어떤 조선의 역성혁명이 사실은 고기를 못 먹게 한 어떤
안티테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이거는 제 어떤 내피셜이고 이거는 전문 연구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제가 그 사실을 발견해내면 한번 말씀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우리 드라마 보면은 우리 왕을 중심으로 그 신하들하고 같이 꽁 사냥, 뭐 멧돼지 사냥, 호랑이 사냥 뭐 이런 거 다니고 막 그러고 고기 먹는 게 나오던데. 아 고려 시대에 그랬나요? 아 그러면 이건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뭐 이성계 그 태조 이성계 그 그러네요. 신화 중에 하나가 뭐 호랑이를 잡아서 피를 노른가 뭐 잡아서 피를 마시고 막 그랬다고.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또 고려 역사를 보면 사실은 고려 말기만 하더라도 이제 신진사대부라고 유교를 조금씩 받아들인 사람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불교의 어떤 교리가 조금 느슨해졌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일단 고려 초기에는 불교가 아주 태조 왕건을 아주 어떤 불교의 부처로 여기는 작업까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그 고기를 좀 안 먹는 문화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근데 고기를 안 먹는다 그러면 그 식욕이 떨어지고 그럼 정욕도 떨어진다. 근데 왕건은 그 부인이 상당히 수십 명 됐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맞습니다. 그 나중에 제가 예전에 한번 연재물 중에 사색이라고 그 태조 왕건의 어떤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그거는 기회가 되면 네, 한번 한번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회에 보도록 네. 하시죠. 오늘 준비하신 그 이 자료들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그 1517년에 종교개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그 95개의 반박문을 딱 붙이거든요. 교황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잘못한 행동 하나하나를 1517년 10월 30일에 비텐베르크 교회에 95개조 반박문을 딱 붙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주 난리가 나죠, 독일 사회가. 감히 교황한테 반발하는 수도사 한 명이 교황한테 반발하는 그 모양을 했기 때문에 그 장면을 이제 지켜보는 이제 독일 사람들이고요. 근데 또 재밌는 것은 그때 모든 독일 제후들이 다 이 사람들 그 마르틴 루터를 비난하진 않았어요. 일부 제후들은 마르틴 루터의 그 메시지에 감명을 받아서 뭐 숨겨주기도 하고 그리고 지지를 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이게 바로 그때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예, 이것도 루앙 대성당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모네가 그린 루앙 대성당이고요. 그 옆에 왼쪽에 서 있는 것이 그 버터 타워입니다. 자, 이거는 호아킨 소로야라는 스페인의 가장 유명한 그 미술가인데요. 그 사람이 이제 좀 후대 사람이긴 한데 나중에 스페인 남부지방에서 얼마나 해산물을 많이 잡았는지 그때 민중의 삶을 그린 장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역사를 보면 지금 시점에서는 참, 야, 어떻게 저런 일이 있지? 흥미롭게 혹은 그냥 재미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당시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끔찍한 상황이었을까? 또 이렇게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면 그래서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흥미롭네요.